네, 그럼 이어서 앞서 살펴본 이제 제조기업의 중심이 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을 하게 돼서 이제 산업재 제조기업의 서비스와 경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제 논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연구는 우리나라 이제 기계 산업 내 제 연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계 산업 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봤고요. 저는 그 제조업의 서비스화의 강도를 전체 매출에서 앞서 살펴봤던 이제 8가지 서비스의 이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를 하고 이 비중이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8가지 서비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떠한 서비스가 특히 기업의 수익성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 기계산업 내 기업이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의 제조업 서비스와 성과 분석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어, 뭐 우리나라 기계 산업에 대한 연구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산업재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당시의 기존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컨트로버셜했고요. 네. 다양한 어떤 그 성과 지표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피타빌리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상존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화 하면 기업의 성과가 좋아진다. 와 같은 이제 파지티브가 다수였었는데요. 뭐 U-shape이라든지 또는 이제 커브 리니어와 같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제 믹스드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U-shape의 의미는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을 때 U-shape이면 이제 가로축이 서비타이제이션이고요. 세로축이 이제 기업의 성과이죠. 퍼포먼스. 그때 U-shape이라면 이렇게 U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 수준의 서비타이제이션까지는 성과가 감소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을 넘어서서는 성과가 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요런 형태가 바로 이제 U-shape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진감래 같은 거죠. 고진감래. 고진감래. 어, 커브 리니어도 있습니다. 커브 리니어. 커브 리니어는 3차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형태. 서비타이제이션. 퍼포먼스. 낮은 수준에서는 증가합니다. 서비타이제이션 할수록 성과가 좋아집니다. 근데 일정 수준이 넘어선 다시 성과가 감소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3차 함수 형태가 바로 이제 커브 리니어입니다.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hape입니다. U-shape. 예. 2008년에 나온 연구였고요. 일단 서비스타이제이션을 서비스 트랜지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조기업의 오퍼링을 서비스 오퍼링이죠. 상당히 이제 특이하고 복제가 어려우며 가치 있는 리소스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리소스가 필요하고 근데 기업이 활용 가능한 리소스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조기업의 서비스 트랜지션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장점은 소위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서비스 확장을 하고 이제 경쟁사 대비 차별 우위가 이제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전략적 초점의 상실인 거죠. 기존에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서비스로 확장을 하는 것은 이제 경영 자원이 이제 분산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아 가지는 거죠. 자원을. 제품 혁신이나 뭐 제품 개발에 원래는 100만큼의 자원을 썼었는데 뭐 50, 60, 70밖에 안 되니까 어떤 각각의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에 이제 뭐 많은 자원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각각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 투입이 어떤 임계치에 미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조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이제 서비스를 강조하고 서비스 전문가들을 이제 투입을 하다 보면 어떤 조직의 프로세스나 문화나 리더십이나 구조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 조직 간의 제품 조직과 제품 부서와 서비스 부서 간의 갈등이 이제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U-shape이라는 거죠. 예. 보시면은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20%까지는 예, 이제 기업의 가치, 성과가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20% 또는 30%를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성과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양한 이제 기업들의 조건에서도 확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연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비스 트랜지션이라고 했습니다. 트랜지션.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있어서 트랜지션이라고 하면 완전 전환을 하는 거, 전환. 결국에는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50%, 60% 넘어서면 이거 완전 서비스 기업인 겁니다. 그 이제 더 이상 물건 팔지 말고, 예, 서비스를 팔아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라. 예. 그리고 그 효과는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어섰을 때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예. 그래서 이 연구는 그냥 무조건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변신하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거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50%, 60%가 돼야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시입에 관련된 연구는 유럽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비스화가 매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크게, 어, 서비스의 종류를 인티그레이티드 번들 오브 서비스, 예. 그 다음에 또는 좁은 범위의 애드온 서비스로 이제 약간 양자로, 예. 어, 이원화해서 이분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은, 그죠? 8가지 중에서 뭐 스태프 트레이닝이나 리페어 같은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한 것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거, 프로세스 오퍼레이션 아웃소싱이라든지 테크니컬 컨설팅 같은 것들로 이렇게 약간 이원화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구분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다라는 접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번들 오브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좁은 범위의 애드온 서비스가 있는데, 후자, 애드온 서비스는 어떤 고부가치 통합 솔루션의 인식을 주기에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는 매출 증가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티그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차별화가 되고, 어, 예,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솔루션으로서 고객사의 어떤 경영 성과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사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 더욱 고객에게 이제 가치가 있을 것이고
고객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갑을 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성과는 고객 세그먼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서비스에 대해서 별로 기대 안 하는 고객도 있고, 기대를 엄청 하는 고객도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지 않는 고객들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던져봤자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 지갑을 열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서비타이제이션이라든지 솔루션에 높은 기대를 갖는 고객들은 기꺼이 지불을 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공급사에게 이제 의미 있는 이제 매출을 일으켜 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오퍼링의 종류가 인티그레이티드 번들이냐 아니면 애드온이냐 그냥 단순한. 그리고 고객사의 세그먼트가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에 대해서 기대가 낮거나 높거나 결국에는 이제 주황색 영역, 어떤 기대가 높고 지불하려고 하고 그러한 이제 종류가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번들의 형태일 때는 매출 증가에 이제 크게 기여할 것인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서비타이제이션이 세일즈 그로스에 미치는 영향이 넌 리니어 이펙트일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어야지 매출 성장에 이제 기여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서비스 포트폴리오 이제 번들링 그리고 이제 제조 배품과의 이제 결합을 통한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솔루션이 예, 어, 중요한 이제 그 매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번들 형태의 서비스와 제품의 결합 솔루션은 하이 익스펙테이션한테만 이제 충분히 판매가 되어서 이제 컴penseate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커브 리니어입니다. 커브 리니어. 예. 아까 보셨던 3차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연구에서의 주장은 낮은 수준에서의 서비스, 이제 그 난이도라든지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서비타이제이션은 당연히 바이 데피니션 정의상 예, 제조업의 이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비타이제이션 강도가 쭉 세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체가 된다 이거죠. 왜? 여기서부터는 투자가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 케이퍼빌리티라든지 리소스가 요구가 된다. 그런 거 없이는 낮은 수준에서의 어떤 서비타이제이션만 이제 머물게 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의 어떤 강도라든지 복잡성이라든지, 음, 뭐 난이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학습과.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떤 수익성의 정체에, 예, 직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투자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투자와 역량 개발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한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이제 3차원의 형태입니다. 다시 이제 리턴한다. 예. 규모의 경제 효과도 발생하고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제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는 이제 낮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이제 이 열매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딸 수 있죠. 근데 다 따고 나면 이제 나뭇가지라든지 이제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고 그 학습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발생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이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이제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의 주장은 모더레이팅 스케일 이제 가운데 이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말고, 서비스와의 잠재성을 믿고, 예, 추후에 어떤 러닝 이펙트와의 이제 결합 등을 기대하면서 이제 지속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고진감래는.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존재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어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연구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서비타이제이션이 많이 일어난 선진국들이고 또 특히 그런 것들을 선두에서 해오던 글로벌 대기업의 사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제조업 중심으로서 이제 중소기업이 주요 플레이어인 이런 기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패턴이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저의 생각도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리소스랑 케이퍼빌리티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이제 투자와 어떤 전략적인 변화 같은 것들도 이제 요구를 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화 전략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국 이제 자원과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이제 분배와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내부 갈등입니다. 제조 부문과 서비스 부문 간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둘은 어떤 자원의 활용과 성과의 창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프로덕트 퍼스펙티브랑 솔루션 퍼스펙티브가 다양한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주장은 서비타이제이션이 낮은 수준일 때는 예, 그런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서비타이제이션이 낮은 수준일 때는 퍼포먼스가 증가합니다. 근데 서비타이제이션 어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제 갈등이 폭발하는 거죠. 이제 결국엔 이제 이때부터 주도권 싸움이 이제 매우 매우 심화되면서 오히려 서비타이제이션 강도가 세질수록 성과가 떨어지는 서비타이제이션의 비중이 좀 낮을 때는 성과에 긍정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과도하게 서비타이제이션을 추진하게 되면 예, 오히려 성과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거죠. 잘 생각하면 이제 과유불급의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자원과 역량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의 관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패턴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제품 중심의 기업인데 서비스타이제이션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자원과 역량을 이제 서비스 쪽으로 분산하게 되면 어떤 제조업에서의 어떤 개선의 기회 같은 것들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부문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생산 시설의 확충과 뭐 현대화와 같은 그런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이제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프로덕션 퍼스펙티브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서비스에서 강조를 하는 뭐 코크리에이션이라든지 커스터머 포럼 인터랙션이라든지 뭐 고객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익숙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코크리에이션, 고객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막대한 이제 거래 비용에 교섭 비용과 갈등과 분쟁 조정 비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크리에이션이 커스텀의 리스크가 이제 전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거래 비용도 서비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을 때 더욱 크게 발생해서
기업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성과에.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트랜잭션 코스트, 어떤 매뉴팩처링 임프루먼트의 이제 어떤 개선 기회 상실, 그리고 펄리티컬 코스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낮은 수준에서의 서비스일 때는 괜찮지만 서비스타이제이션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저런 코스트들이 이제 급격히 커지면서 오히려 성과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제시했던 것이. 자, 그 다음에는 8가지 서비스 중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이제 기업의 수익성에 이제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인 것들은, 예, 뭐 이런 것들, 2번, 예, 수익성에 미친 이제 영향이 이제 그 유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예, 4번,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오퍼레이션 아웃소싱, 그다음에 테크니컬 컨설팅, 이런 것들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된 지식과 예, 역량을 가지고 이제 커스터머들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4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6번 같은 경우 이제 리매뉴팩처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리매뉴팩처링의 지지난 시간이거든요. 지지난 시간에 리매뉴팩처링의 어떤 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의 개선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 프로세스 오퍼레이션과 테크니컬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 역시 커스터마이즈 돼 있고 차별화가 가능한 이런 서비스들이 수익성에 긍정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관건이 됐던 이슈는 사실은 스페어 파츠랑 어, 메인터넌스였습니다.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아주 오래된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부분품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기업들에서는 원래 이제 소위 캐시카우였는데 한국의 기업에서는 이런 스페어 파츠랑 메인터넌스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아서 많이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이제 외국의 심사위원들이 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는 공짜라고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지부 의사가 낮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품이라든지 메인터넌스 통해서 수익을 거두려면은 핵심 부품들이 국산화가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국산화가 낮기 때문에 외국에 사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없다라는 점. 동시에 이런 스페어 파츠나 메인터넌스를 하려면 우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정보, 설치 정보, 가동 정보, 운영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수출 중심이고 그리고 그 수출을 할 때도 직접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어, 영업 조직, 세일즈 조직,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어, 제품에 대한 액세시빌리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 판매 등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계를 이제 다른 연구 결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수 시장이 커서 인스톨드 베이스가 국내에 많이 깔려 있고 서비스 중심의 어떤 문화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핵심 부품에 이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많은 기업들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스페어 파츠라든지 메인터넌스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이제 기술력 없이는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계속 제조업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 산전, 뭐, 두산중공업, 포스코, 예.
또는 삼성중공업, 심지어 이제 가구업체들, 이런 데에서도, 예, 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서, 매출을, 그리고 수익을 많이 이제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화의 효익,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효과적인 서비스화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리소스랑 역량, 자원과 역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11년에,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리소스랑 케이퍼빌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제 여러분 자원과 역량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뭔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산 같은 겁니다. 근데 케이퍼빌리티는 그것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자 역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농구 선수를 예로 들어본다면 결국 농구 선수의 리소스는 큰 키와 뭐 큰 손, 뭐 긴 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케이퍼빌리티는 결국에는 어떤 수비 역량이라든지 큰 키를 이용한, 긴 팔을 이용한 또는 뭐 득점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케이퍼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케이퍼빌리티의 이제 원천이긴 하지만 반드시 같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해서 산업재 기업에 어떤 효과적인 네 가지의 리소스랑 다섯 가지의 이제 케이퍼빌리티를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예. 중요한 리소스로서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서 예,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제품 사용과 고객 프로세스 자료를 이제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불편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겠죠. 네. 최근에 특히 이제 IoT의 확산 등에 따라서 데이터의 수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수집을 있어서 고객을 믿지 말 것이며 어, 공급사들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개발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에셋입니다. 여전히 제품이 없이는 제조업의 서비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기업이 제품에 근간해서 제조업의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처럼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R&D, 생산 관련된 에셋, 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이제 하이브리드 오퍼링 개발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예시를 든 것이 흥미로운 예시가 산업용 타이어 제조사가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산업용 타이어가 어떤 마모도 심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이슈가 있었는데 빈번한 리그루브라든지 리트레드가 가능한 새로운 이제 타이어 케이싱 이제 성형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고객사는 처음에 그 새로운 타이어 케이싱을 채택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조사가 새로운 타이어 케이싱을 쓰게 되면 토탈 코스트 감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서 고객사를 설득을 했고 대신에 이제 토탈 코스트가 줄어드는 대신에 일부 이제 타이어 가격 상승이 이제 불가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과 생산 역량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산뿐만 아니라 잘 팔아야겠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제 서비스를 잘 팔 수 있는 세일즈 포스, 그다음에 유통 네트워크들이 이제 필요하고 결국 이러한 어떤 세일즈 포스의 역할은
우리가 1주차에 얘기했던 키엔스의 컨설팅 영업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현장 서비스 조직입니다. 예. 어찌됐든 고객사가 불편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즉각적으로 응대해 줄 수 있는 필드 서비스 조직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장에서 새롭고 복잡한 어떤 하지만 중요한 이런 오퍼링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필드 서비스 조직들이 확보할 것입니다. 이제는 역량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리소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고 해석하는 역량은 예, 이제 자원과 달리 이제 역량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수많은 이제 빅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고객의 불편함을 제시하는 시그널링 하는 데이터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할 것인지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코스트 리덕션의 기여를 통해서 어, 공급사의 이제 바텀라인 개선에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는 롤스로이스의 파워 바이 아워라든지 에스코 솔루션, 아즈빌 에스코 솔루션 등등을 통해서 이 서비스 관련 데이터 처리 및 해석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평가 및 완화 수행 역량입니다. 리스크를 평가하고 만약에 그 리스크가 좀 유의하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고객과 뭐 할부 리스 렌탈 같은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고객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만은 서비스가 강화될수록 서비스의 어떤 무형성이라든지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 수익을 이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평가 및 완화 수행 영역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설 공구에 대한 페이퍼 유즈. 쓴 만큼 할부 리스 렌탈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고객이 내게 아니니까 상당히 이제 험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가지고 그걸 교체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공구 공급사가 이제 수익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따라서 오퍼링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또 소비 행동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불확실성이고 이런 것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버퍼를 설정을 해서 수익성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또한 이제 고객 수를 확대하다 보면은 이제 풀이 만들어지면서 규모 경제 효과라든지 뭐 그리고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 매스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한테 동일 오퍼링을 제공하면 리스크 풀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를 특정 고객이 만약에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그 고객과는 뭐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라이싱을 가격을 책정한다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설계 역량입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차별화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면 그 서비스는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차별화랑 비용 감소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러한 역량은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설계할 때 서비스 제공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해야 됩니다. 유지 보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리벤티브 메인테너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 되게 어렵게 제품 설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부품의 교체라든지 뭐 인스펙션이라든지 상태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버 엔지니어드, 너무 과도하게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너무 과도하게 어떤 기술적인 기능을 강조한 그런 제품은 사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이제 세일즈 역량입니다. 세일즈 역량,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그 인력은 자원입니다. 근데 그 인력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역량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세일즈 포스의 역량은 제품 판매 스킬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솔루션, 예, 오퍼링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제품 퍼스펙티브랑 솔루션 퍼스펙티브로 돌아가면 기존의 영업사원들이 만약에 제품 판매 이제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이 반드시 서비스 판매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스킬이 다릅니다. 예. 한 번 팔고 이제 제품 매출 걷어들이는 거랑 온고잉, 리커링 레비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겠죠. 예. 상당히 어떤 영업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길고 커스터머랑 이제 코크리에이션 합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 수가 있고 다양한 액터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토탈 코스트의 어떤 감소라와 같이 고객사한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서비스 하이브리드 오퍼링을 채택했을 때 충분히 리턴 온 인베스트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의 가시화라든지 뭐 이런 역량들이 되게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판매하고 나서 실제로 딜리버리, 예. 그리고 판매 이후에 어떤 이제 생산, 이제 실제로 공급,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또 양산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반복성과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프리 컴퓨테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예. 어떤 비용의 절감 같은 노력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비, 딜리버리 코스트를 이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리소스랑 다섯 가지 케이퍼빌리티 이것들 토대로 우리는 차별화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코스트 리더십도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어, 다양한 유형의 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에서는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 유형은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커스텀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풋의 어떤 제공이냐? 아니면 커스텀의 이제 성과인 아웃풋을 창출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서비스의 대상이 제품 중심 기업인지 아니면 서비스 중심 기업인지, 에 따라서, 예, 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강조하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어떠한 이제 자원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예,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원과 역량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런 것들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예. 혼자 하지 말라, 그래서 정답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라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SME, SME가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를 하고 싶은 예, 중소기업. 하지만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신 것처럼 뭐 하청업체를 활용한다라든지 중간에 IT 기업을 활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익스터널 파트너들을 예, 활용해서 예, 서비타이제이션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밸류 컨스텔레이션 이제 그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별들이 모여 있는 기라성 같은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 하나, 둘, 셋, 넷, 아홉 가지 정도의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연구의 저자는 다양한 밸류 컨스텔레이션이 존재한다. 앞에서 아홉 가지를 내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예. 단독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어댑테이션, 적응을 하고 네트워킹 케이퍼빌리티를 활용해라. 특히 그 중소기업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게 수요 기업이 만약에 대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가격 책정이 어렵다. 이제 협상력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럿이 함께 무리를 만들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제조비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면 이제 대기업도 이제 함부로 갑질을 잘 못한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이제 프라이스 차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원과 역량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서비스와 접근 방식, 대기업의 서비스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